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서울, 경기와 충남, 전북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새벽 6시부터 올 봄 들어 처음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고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은 운영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이번 주말 중국발 스모그도 유입되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대기질이 나쁠 것으로 보입니다. LH 직원뿐만 아니라 광명과 시흥시 공무원 14명도 신도시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투기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 지역이 발표되기 전 과천에도 LH 직원이 땅을 산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오늘 오후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조사 대상자는 국토부와 LH 직원 등 14,500여 명입니다. 토지거래 사실이 확인된 직원이나 전수조사 거부자는 모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가족과 친인척에 대한 조사는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같은 고강도 조치가 시행되고 2달이 넘었지만 눈에 띄는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축산물 공판장 등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나오면서 오늘도 400명대 중후반으로 확진자 수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나올 거리두기 단계가 지금보다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는 17일 함께 한국을 방문한다고 한미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의 외교와 안보 수장이 직접 만나는 것은 처음입니다. 한미 동맹과 대북 문제 등 주요 현안들을 놓고 긴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에 반발하는 시위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점점 더 높이고 있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에서 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기로 했지만 초안에 있었던 쿠데타라는 단어와 유엔의 추가 조치 가능성 내용은 빠졌습니다. 한국에서 미얀마 현지인들과 소통하면서 현재 상황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미얀마인의 이야기를 잠시 뒤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00마이크로그램을 웃돌면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75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설 경우 내려지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서울, 경기와 충남, 전북 지역에 발령됐습니다. 이에 따라 새벽 6시부터 수도권 지역에서는 올 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밤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은 운영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중국 상황도 지금 올 들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초미세먼지가 도시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주말쯤 우리나라로 넘어올 거라고 하는데 뿌연 대기 상태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밤사이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34마이크로그램, 충남은 141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 경기와 충남, 전북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1시간 평균 농도가 75마이크로그램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집니다. 수도권엔 올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도 시행됐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고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과 공사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합니다. 고농도 상황은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나라 상층에 고기압이 형성돼 대기 정체가 지속되면서 발생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정체로 오염물질이 쌓인 데다 이번 주말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당분간 대기 상태가 나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 베이징의 어제 하루 초미세먼지 농도는 237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베이징 당국은 대기오염 황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汽车尾气啊，工厂啊，主要就是这一些吧，主要是这两方面，可能还有一个是北京嘛，北方可能那个沙尘会有一些也有影响。 초미세먼지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서울, 경기와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린 뒤 다음 날인 화요일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대부분 사라지겠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시간이 흐를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뿐만 아니라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들까지 땅 투기에 무더기로 나선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와 시흥시가 어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모두 합해 공무원 14명이 신도시 예정지 땅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최근 5년 사이에 논밭과 산, 대지를 가리지 않고 사들였습니다. 정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면 파는 대로 계속 나왔습니다. 신도시 예정지에 땅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 얘기입니다. 광명시는 어제 신도시 예정지에 토지를 매입한 소속 공무원 5명을 새로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확인된 6급 공무원 A팀장까지 모두 6명입니다. 이들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광명시 가학동, 옥길동, 광명동, 노원사동에 논과 밭, 산과 대지 등을 가리지 않고 사들였습니다.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는 현재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법, 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토지를 매입한 공무원이 더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광명시의 조사 대상 지구 5곳 중 56만 제곱미터 크기의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조사가 끝나면 그 가족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공무원 다수가 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광명시흥 공공주택 지구입니다. 여기서도 공무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특별관리지역이거든, 풀려가지고. 그러면 뻔한 거지 뭐. 거기다가 그림을 다 그려놨던 거예요, 그때. 10년 전에. 그러면 자기들끼리 정보가 이게 없었겠냐고요. 이곳 땅 주인은 대부분 다른 동네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땅 주인들이 도시마다 다 바뀌었죠. 저 원주민들 땅 없어요. 소유가 다 외지인들로 넘어갔지. 저렇게 하우스 등을 줘가지고 저기 세놓고. 한 시청 직원이 최근 차명 소유하고 있던 땅을 상속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건데 이게 뭐냐면 남의 명의를 샀었는가 봐 이걸. 그래가지고 상속하는 걸로. 하여간 시청 직원이라. 어제 경기 시흥시도 소속 공무원 8명이 신도시 예정지에 땅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3명은 최근 5년 이내에 땅을 샀습니다. 시흥시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3기 신도시를 둘러싼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용환입니다. 땅 투기는 경기도 광명과 시흥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LH 직원들은 신도시 개발 지역을 발표하기 전에 과천 지역의 땅도 사들였습니다. 역시 여러 사람이 함께 지분을 쪼개서 매입했습니다. 나무만 심어놓은 것이 아니고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비닐하우스까지 지었습니다. 이자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과천시 일대입니다. 7천여 가구가 들어서는 것으로 정해지면서 공공주택 입지 중에서도 최고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A씨는 지난 2017년 이곳에 1,122제곱미터의 땅을 샀습니다. 신도시 선정 발표 1년 반 전입니다. 집이나 밭, 비닐하우스로 둘러싸여 있지만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는 이른바 맹지입니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이 땅은 따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성한 나뭇가지들을 해치고 들어가야지만 이 땅으로 통하는 곳이 나옵니다. 원래 있던 매실나무들 사이로 작은 나무를 더 심었습니다. 땅 주인이 바뀌면서 생겼다는 비닐하우스엔 농장 간판이 붙어 있지만 안은 텅 비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4년간 이곳에 사람이 드나들거나 농사를 짓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조금 이제 이런 거가 있어야 된다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버섯 재배하는 게 버섯 재배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형식만 해놓은 것 같아요. 간판에 붙은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보니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틀 뒤 다시 찾아가니 간판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A씨는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과 지분을 나눠서 땅을 산 것으로 추정됩니다. LH 측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이틀 전 경찰은 경남 진주 LH 본사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 13명의 집 등을 뒤늦게 압수수색했죠. 한 직원의 집에서 지도가 발견됐습니다. 그냥 지도가 아니라 땅의 위치와 종류를 비롯한 투자 정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직원 상당수는 2기 신도시, 그러니까 분당 판교와 수원 광교에 있는 값비싼 집에 살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들어설 땅입니다.
작은 나무들이 빽빽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LH 과천의향본부 소속 50대 간부급 직원 A씨가 지난해 2월 4,000제곱미터가 넘는 이 땅을 7명과 함께 사들였습니다. 이 중에는 LH 직원도 일부 포함돼 있었습니다. 3기 신도시 지정 1년 전인데 당시 매입 가격은 22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A씨 등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13명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취재진은 LH 직원 A씨가 사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 분당 판교 신도시 아파트 단지입니다. 판교역과 백화점이 가까워 높은 가격에 거래됩니다. 한 2시간 4억에서 한 26억?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또 다른 50대 LH 직원 B씨는 수원 광교 신도시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한 LH 직원 13명 중 8명은 A씨처럼 과천의향 사업본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상당수는 수원 광교와 분당 판교, 서울 강남과 송파구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한 직원의 집에서 신도시 땅 위치와 종류 등 투자 정보가 담긴 대형 지도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투기 대상 지역과 계획을 가족과 공유하려 했는지 연관성을 조사 중입니다. 혐의를 받는 LH 직원 대부분은 50대 중후반으로 내부 정보 접근 권한이 있는 간부급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LH 직원 13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한 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를 LH 본사에서 확보한 전산 기록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내 통신망으로 오간 메신저와 이메일도 추적할 계획입니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업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이익을 얻을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오늘 오후 2시 30분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의 토지, 주택 등 부동산 거래 전반을 살펴본 결과입니다. 가족이나 친인척의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는 오늘 나오지 않습니다.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어원희 기자입니다. 1차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총 1만 4천여 명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토지뿐 아니라 주택, 건축물 등 이들 명의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전반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오후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조사단이 꾸려진 지 일주일인 만큼 조사단 한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이번 발표에서 밝힐 수 있는 건 숫자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거래 사실이 확인된 직원이나 전수조사 거부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명거래 조사 역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서 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 본인 외에도 이들의 가족, 친인척까지도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이들에 대한 조사는 강제력이 있는 경찰 수사로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어제 770명 규모에 달하는 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 인력에는 경찰뿐 아니라 국세청과 금융위 직원 등이 포함됐지만 검사 인력은 제외됐습니다. 검찰을 본격 수사에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부동산 투기꾼들이 정부를 비웃고 있다며 대대적인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검경은 오늘 오전 수사기관 실무협의회를 열고 투기 행위 수사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네, 조사와 수사가 진행될수록 파장이 어디까지 커질지 이렇게 의혹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LH 내부에서 직원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직원들이 쓴 온라인 게시글들도 요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다니겠다. 어차피 한두 달 지나면 잊혀질 일이다. 라는 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더욱이 저희 농민들은 더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앞에 농민단체들이 모였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경남 진주의 LH 본사 앞에 모인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하고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비농민 소유 농지를 정부가 매입하길 촉구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를 비웃듯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LH 직원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사태도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고 합니다. 차명으로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것이냐며 조롱하고 열심히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다니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LH만의 혜택이자 복지라고도 했습니다. 의혹 제기에 대해선 공부를 못해서 LH에 모아 놓고는 꼬투리를 잡는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비속어까지 써가며 못마땅하면 LH로 이직하란 얘기도 남깁니다. 이에 앞서 한 LH 신입사원은 사내 메신저를 통해 불법 투기를 하겠다고 말했고 또 다른 직원은 LH 비판 시위에 대해 조롱하는 얘기를 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네, 다음으로 코로나 국내 상황 보겠습니다.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이 나올 텐데 현 단계에서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470명의 신규 확진자가 어제 발표된 데 이어서 오늘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축산물 공판장에서 100명에 가깝게 감염이 된 것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규모의 집단 감염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트럭이 나옵니다. 경비가 문을 열고 소독합니다. 경기 안성시 축산물 공판장입니다. 어제까지 모두 97명이 감염됐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직원,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퍼졌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20명이나 나왔습니다. 집단 감염이 생긴 축산물 공판장 앞입니다. 지금은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통제를 했고 건물 안도 비어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한 공간에서 서로 가깝게 오랜 시간 일을 했습니다. 작업 환경이 감염 규모를 키운 겁니다. 휴식 공간도 문제였습니다. 환기도 소독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업체 측에 방역을 한 뒤 어제까지 폐쇄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곳은 한 해에 소 6만여 마리와 돼지 66만여 마리를 취급해왔습니다. 충북 음성군에 있는 육가공업체에서도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지난 3일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한 검사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후 접촉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4명이 더 감염됐습니다. 역시 밀집된 환경이 문제였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 순천향대병원의 폐쇄회로 TV를 조사한 결과 74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달 12일 처음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두 257명이 감염됐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자료를 관할인 용산구에 넘겼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협상에 들어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소식입니다.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토론 일정부터 정하자, 여론조사 날짜부터 정하자 각자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을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 경선 방식으로 100% 시민 여론조사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가장 많이 쓰는 여론조사 경선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말한 겁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주장을 사실상 수용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TV 토론 일정을 놓고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먼저 토론 일정부터 확정하자는 입장. 토론 횟수는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두 후보의 속마음과 정책, 원칙, 비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유권자분들께 전달이 될 텐데. 오 후보 측은 안 후보가 TV토론에 약하다고 판단해 최대한 이를 활용한다는 전략입니다. 최근 지지율이 상승세를 탔다고 보고 시간을 벌어 안 후보와 격차를 줄인 뒤 그 기세로 여론조사에 들어가겠다는 판단입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여론조사 일정을 정하는 게 우선입니다. 확실히 이길 수 있는 후보와 그리고 가능성이 불안한 후보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점을 야권 지지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지율이 앞설 때 빨리 여론조사에 들어가는 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단일화 협상에 뒤늦게 응한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이러한 부분과 함께 여론조사 세부 문항 등을 놓고 협상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우리나라에 오는 날짜가 다음 주 수요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일정은 그 다음 날에 있을 일정인데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 4명이 함께 자리하는 회의입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한미 당국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두 장관은 일본을 거쳐 오는 17일 한국에 도착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방한 첫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회담합니다.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동북아 정세 등 주요 외교 현안을 놓고 긴밀한 조율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양국 국방장관도 국방부 청사에서 만납니다. 대북 정세와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방한 이틀째엔 한미 외교 국방장관이 함께 만나는 이른바 2+2 회의가 5년 만에 열릴 예정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한미일 협력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의 사실상 중국 봉쇄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협력 요청이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외교안보수장 순방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인도, 호주 정상과 첫 쿼드 정상회의를 엽니다. On Friday morning, President Biden will meet virtually with his counterparts in the Quad. The Quad has met regularly at the working and foreign minister level. However, Friday will be the first time that the Quad is meeting at the leader level. 블링컨 국무장관은 한일 순방 직후엔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중국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 또 왕이 외교부장과 만납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간 첫 고위급 대면 회담이 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도권을 놓고 바이든 정부가 전방위 외교전의 막을 본격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주한미군이 코로나19 모더나 백신에 이어 존슨앤드존슨의 얀센 백신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첫 물량이 지난 9일 국내에 도착했는데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접종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과 김경만 의원에 이어 양양자 의원도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2015년 경기도 화성시 신규 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한 그린벨트 지역에 1,000평가량의 맹지를 샀는데 3기 신도시 지역은 아니지만 개발 호재를 노리고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양 의원은 공직 영입 전 삼성 임원으로 승진할 때 구매한 땅으로 은퇴 이후 전원주택을 짓고 노후를 대비하려고 샀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탄핵을 인용한 지 4년째가 되던 어제 우리 공화당이 서울 곳곳에서 박근혜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청역과 명동역 등 서울 도심 10여 곳에서 9명 이하로 모여 집회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허가 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제약사 바이넥스에 대해서 식약처 조사단이 부산 공장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앞서 판매 중단과 회수 처분이 내려진 38개 품목을 중심으로 위법 사항이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로 매각 협상을 CJ그룹이 진행하고 있었는데 사모펀드 측과 가격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CJ 측은 매각 작업은 더 하지 않고 뚜레쥬로 수익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일반 공모주 청약에서 역대 최대 증거금 기록이 나왔고요. 6개 증권사 계좌로 여러 번 청약할 수 있어서 고액 자산가들에게 유리한 구조였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달라지는데요. 여러 증권사 계좌를 활용해서 인기 공모주에 중복 청약할 수가 없습니다. 증권사별 청약자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걸러낼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50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는데 택시 운전자와 승객 등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서울시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고민정 의원의 선거 캠프에서 선거 총괄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선거 공보물에 지역구 상인회장의 사진과 발언을 동의 없이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춘재 연쇄 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석열 씨가 국가로부터 25억 원가량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윤 씨가 구금된 7,326일에 하루 최대 보상액인 34만 원을 곱해 형사보상금을 책정했습니다.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도 내도록 하자는 물납제와 관련해서 미술문화계가 오늘 세미나를 여는데요. 가치가 높은 작품들의 해외 유출을 막고 미술관 소장품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을 예정입니다. 신종 딱정벌레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눈이 없고 날지 못하는 딱정벌레입니다. 어두운 토양 환경에 적응해서 눈과 날개가 퇴화한 것으로 보고 관련 연구가 앞으로 진행이 됩니다. 서울 인왕산 자락에서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인 산양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제 인왕산 성곽길을 따라 박물관 경내로 들어왔습니다. 강원도 민간인 출입 통제선 일대에서 서식하다가 산을 따라서 서울까지 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이르면 오늘 구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 11일이 목표라고 언급을 했는데 후보 추천위는 당연직 5명과 비당연직 4명 등 9명으로 꾸려집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을 승인한 혐의에 대한 재판이 오늘 다시 열리는데요. 5달 만입니다. 국정농단 파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돼 있는 이 부회장은 오늘은 공판 준비 기일이라서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970년대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의 재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형제복지원 전 원장의 불법 감금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확정된 지 32년 만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15도를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탁한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기 흐름이 좋지 않아서 아침에 안개와 연무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도, 전북에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밤부터는 제주도와 전남에서 비가 시작돼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에 20에서 60mm, 남해안에서 10에서 40mm, 남부지방은 5에서 10mm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5도, 청주와 전주 4도, 부산 7도로 어제보다 2, 3도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과 전주, 대구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빨간불도 무시하고 달리는 차량을 경찰이 추격 끝에 붙잡았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태국인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선 시가 1억 원이 넘는 양의 필로폰이 나왔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외제차 한 대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질주합니다. 이를 발견한 경찰이 곧바로 뒤쫓습니다. 도주 차량은 계속해서 신호를 무시하더니 시속 100km 넘는 빠른 속도로 도망갑니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기도 합니다. 추격전은 2km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국 차를 멈춰 세우더니 20, 30대 남녀 3명이 차에서 내려 야산으로 달아납니다. 어제 오전 0시 45분쯤 경북 구미시 남구미 IC 인근에서 태국인 30살 A씨 등 2명이 붙잡혔습니다. 신호 위반으로 붙잡혔지만 차 안을 조사해보니 필로폰 40g이 발견됐습니다. 1억 원 상당으로 1,3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A씨 등은 불법 체류자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외제차를 무면허 운전 중이었습니다. 작은 봉지에 소분해가지고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직원들이 눈썰미 있게 잘 살펴서 확인하고 수거한 겁니다. 경찰은 이들이 필로폰을 어떻게 구했는지 조사하는 한편 달아난 태국인 한 명을 뒤쫓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전남 곡성군 옥과면 설산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 약 100제곱미터가 탔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산 정상부에서부터 불이 시작돼 현장 접근이 쉽지 않아서 불을 끄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이세진 경북 울진군의회 의장이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은 어제 이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의장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한 기업인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기업인은 이 의장이 식대 등의 명목으로 지속해서 금품을 요구했다며 고소했고 이 의장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양경찰청은 해경 공채 시험 출제를 위한 합숙 기간 중에 동료 여경들을 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해양경찰관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8일부터 열하루 동안 충남 천안시 해양경찰연구센터 안에 있는 건물에서 동료 여경들을 수차례 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경청은 A씨가 속한 해양경찰서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가운데 A씨는 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15,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2,50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최악의 참사가 핥히고 간 상처의 흔적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수도 도쿄에서 300km가량 떨어진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9.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곧이어 지진성 해일, 이른바 쓰나미가 밀어닥쳤습니다. 높이 10m를 훌쩍 넘어서는 쓰나미는 해안 지역을 모조리 휩쓸었습니다. 마을들은 초토화됐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도 쓰나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바닷물이 들이닥치면서 전력 공급이 끊겼고 결국 내부 핵 연료를 식히지 못한 원전은 폭발했습니다. 다량의 방사능이 누출됐습니다. 지진과 쓰나미, 원전 사고로 이어지는 최악의 3중 재난이었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의 악몽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현에는 여전히 연간 방사선 피폭량이 기준치를 넘어서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른바 귀한 곤란구역이 남아 있습니다. 거주가 가능한 지역에는 부흥주택이라는 이름의 주택단지가 들어섰지만 불과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방사능 오염토 제거 작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고향으로 돌아온 주민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후쿠시마현 피해 주민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いや全然復興してなくて更地になってるとこもあるからね。だから見てもらうしたって別に何にも福島県は見るとこもないしね。本当です。帰ってくる人も少ないしね。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통해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을 꾀하고 있습니다. 성화봉송 출발지도 후쿠시마현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이른바 부흥올림픽은 커다란 암초를 만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외 관중을 받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올림픽 개최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일본 전역에서는 도쿄올림픽 반대 시위와 반원전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대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いまだに4万人近くの人が地域に戻れない状況でいるっていうことをあまり報道されてないんですよね。はい、それで何か一方で政府の方はもう復興五輪だのということに熱心で。 일본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열지 못했던 동일본 대지진 희생자 추도식을 오늘 도쿄에서 개최합니다. 나루히토 일왕 부부와 스가 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일본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동일본 대지진은 지난 10년 동안 일본의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히 어떤 변화들을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탈원전 움직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큰 피해가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은 역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면서 거기에 발생한 방사능 오염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 내에서 그동안에 이제 원전 제로 정책을 펼치면서 2014년에는 민주당 정권에서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다시 아베 정권 들어와가지고 원전 수출을 하면서 지금은 9기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7할 정도의 일본 국민이 원전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원전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과제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바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입니다. 스가 정권은 이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겠다 이런 방침을 세운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지금 이제 위험한 것인데요. 사실 이제 일본 측 사정을 본다면 지금 오염수가 하루에 140톤씩 나옵니다. 지금 물에 저장된 것만 해도 124만 톤이고 내년 말까지 이제 137만 톤이 쌓이게 되면 더 이상 저장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해상 방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주변 그 어민들의 반대도 있고 또 한국, 중국의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심해가지고 일본 정부는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일본 내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어디까지나 이 오염수를 완전히 그 세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한 상태에서 방출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이 될 때까지 이것을 중단해야 된다는 그 주장이 여전히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흥 올림픽으로 계획을 했던 도쿄올림픽도 역시 난항입니다. 해외 관중을 받지 않겠다는 방안까지 나왔고요. 사실상 부흥 올림픽은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이제 지금 그 부흥 올림픽 자체는 불가능해졌지만 어디까지나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3월 25일 날 그 후쿠시마에서 성화를 봉송하는 행사가 시작이 되고요. 이것도 이제 무관중을 합니다. 그래서 관중을 줄이더라도 올림픽은 추진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만약에 올림픽이 중단되게 되면 스가 총리가 퇴진할 가능성도 있고 일본의 경제라든지 주가라든지 또 국가 이미지 같은 면에서 크게 이제 손상이 있게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반드시 어떤 상태로라도 추진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 총리였던 간 나오토 중의원 의원은 최근 JTBC와의 인터뷰에서 후쿠시마의 참사는 결국 지진과 쓰나미가 아닌 인재였다고 말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지금도 의도적으로 정보를 은폐하고 있다며 후쿠시마가 통제되고 있다는 아베 전 총리의 말 역시 올림픽 유치를 위한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악몽 속에 살고 있는 피해 지역 주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부흥 올림픽이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8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나라 안팎의 소식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폭우가 쏟아진 하와이에 비상사태가 내려졌다는 소식인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댐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비가 많이 왔다고요? 네, 현지 시간 8일 마우이 카운티에 335mm의 폭우가 쏟아진 뒤에 하와이 곳곳에서 비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 주지사가 현지 시간 10일 홍수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돕기 위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게 주지사는 악천 후는 12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돌발 홍수로 하와이 주의 곳곳에 다리와 도로가 유실됐고 주택들도 파손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 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마우이 카운티에서는 카오파 칼루아 댐에 균열이 생겨서 붕괴 우려가 나왔습니다. 호놀룰루에서도 하천이 범람하자 주민들이 급하게 고지대로 대피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우리 정부에 권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과 협상을 할 때 인권 문제를 포함하라는 거네요. 네, 토마스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현지 시간 10일 유엔 인권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보고서에서 토마스 보고관은 북한 인권 재단 설립 등 2016년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을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어서 탈북자들이 계속 투쟁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함께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과 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통신 자유에 제한을 두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안보리는 북한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강하게 반발할 걸로 예상이 됐는데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 동안 연속으로 채택이 됐는데요. 올해에도 23일쯤에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바흐 위원장이 국제올림픽 위원장을 4년 더 하게 됐습니다. 도쿄올림픽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고요? 네, 바흐 위원장이 차기 IOC 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했는데요. 현지 시간 10일 총회 투표 결과 찬성 93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연임이 되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도쿄올림픽이 폐막하는 8월 8일 이후에 취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기는 4년으로 2025년까지입니다. 바우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이후에 약 270개 월드컵과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렸다면서 그러나 어떤 경기도 바이러스의 전파자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국제 경기가 모든 사람들을 건강하게 보호하면서 치러질 수 있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바우 위원장은 7월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박지훈입니다. 2025년까지 적용이 될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졌었죠.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나왔는데 올해 우리나라가 내야 할 돈은 지난해보다 13.9%가 오릅니다. 또 내년부터는 국방비 증가율이 반영이 돼서 더 올라갑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올해 우리가 분담할 금액은 1조 1,833억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3.9%를 더 내야 합니다. 두 자릿수 인상은 19년 만입니다. JTBC 취재 결과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 측에 당초 14% 인상을 제안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위비 협상에 합의하지 못하고 지나간 2020년은 재작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우리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만큼 분담금을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이전에 적용했던 물가 상승률은 매년 1% 안팎이었지만 국방 예산 증가율은 7%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협정에 비해 인상폭이 더 높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평균 6%대 증액 추세를 적용하면 2025년에는 1조 5천억 원까지 불어납니다. 국력에 맞게 책임 있는 동맹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입니다. 국방비 증가율은 우리의 재정 능력과 국방력을 반영하고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국민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뢰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5배 증액을 고수한 게 결국 우리 정부에서 큰 폭의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됐습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 우리 협상팀이 양보한 걸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 되돌리기 어려웠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사태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앞으로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전년도 수준 인건비를 자동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한 간호사가 과거 자신을 괴롭혔던 선배가 교수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간 겪은 일을 써서 온라인에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교수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이 간호사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른바 이 태움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A씨는 9년 전 충북의 한 대학병원에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여기에서 선배들에게 태움으로 불리는 직장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유독 심하게 괴롭혔던 선배를 후배들은 나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A씨는 최근 온라인 게시판에 나나가 저지른 일들이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글에 따르면 나나는 감염병 환자의 가래가 담긴 통을 A씨 머리에 뒤집어 씌웠습니다. 툭하면 외모를 비하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가 만지면 환자가 죽는다거나 만성 신부전증을 앓는 A씨 어머니를 두고 너가 재수없어서 엄마가 아프다는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폭행을 수시로 당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무릎 뒤를 푹 쳐가지고 넘어뜨리고 늘 그랬어요. 지나가다가 겨드랑이에 손 넣어서 꼬집고. A씨는 결국 1년 만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간호사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피해를 잊고 살았는데 자신을 괴롭힌 나나가 교수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누군가를 괴롭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교수라는 직책을 달고 누구를 가르칠 자질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 나나로 불리는 인물은 최근 강원도의 한 대학 간호학과 교수로 임용됐습니다.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일단은 사실무근이고요. 지금 형사고소해서 법적인 대응 준비하고 있고. 대학 측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바라는 게 하나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태움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A씨가 올린 국민청원엔 하루 만에 3,000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미얀마 소식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군부의 폭력은 거세지고 있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는데 좀처럼 국제사회에 이렇다 할 제재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유엔이 성명을 내기로 합의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초안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북이를 타고 오는 유엔. 미안하다고 눈물을 쏟으며 성명만 찍어내는 국제사회. 팝콘을 먹으며 TV 보드 타는 여러 나라들. 국제사회의 개입을 기다리다 지친 미얀마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진 만평들입니다. 쿠데타 38일 만인 현지 시간 10일 채택될 유엔 안보리의 의장 성명도 이들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여성과 청년, 아이들을 포함한 평화 시위대에 대한 폭력을 규탄하고 구금된 사람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초안에 있던 쿠데타나 안보리가 제재에 나설 준비가 됐다는 표현 등은 빠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과 러시아, 인도, 베트남이 반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보리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미얀마 사람들은 군부에 맞서다 끌려가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북오칼라바에서는 시위에 참가했던 수백 명이 체포됐습니다. 군용 트럭이 양곤 시내 쓰레기 더미에 버리고 갔다는 시신 모습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Protesters as well as journalists are going out every single day wondering whether this is the last day that they're going to be doing their job, whether it's protesting or reporting.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군경에 의해 숨진 사람은 60여 명. 지금도 갇혀 있는 사람이 1,700명 정도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벌써 40일가량이 지났습니다.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계속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저항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경의 폭력 진압은 날이 갈수록 더욱 난폭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인 6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군경의 잔혹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군부의 진압이 거세질수록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인들의 열망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미얀마인들도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면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맞서고 있습니다. 제한 미얀마 청년연대 지도자인 외노의 흔인소 씨와 현재 미얀마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노의 씨와 미얀마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2월 1일 날부터 지금 한 달 10일 정도 지났는데 24시간 지금 애타고, 왜냐하면 저는 타지에 와 있기 때문에 심신이 다 지친 대로 지쳤고 현지에 있는 지인들을 되게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말을 아주 잘 하시는데 한국에 사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지금 13년 차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고요. 네. 네, 한국인 남편과 지금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계시고요. 제한 미얀마 청년연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조직을 좀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2월 1일 날에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하고 바로 3일, 4일 정도에 바로 조직을 했습니다. 주로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한국에 살고 있는 미얀마 노동자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아주 크지는 않은데 한국 내에서는 뭐 기자회견이라든가 광화문이라든가 유엔 앞에 가서 1인 시위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조계사 스님들이랑 함께 희생자를 위한 추모회도 하고 좀 있으면 내일이면은 미얀마 대사관에서 조계사까지 저희가 오체 투지를 할 예정입니다. 네, 온몸을 땅에 엎드려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이 오체 투지잖아요. 네. 뭐 건강한 일반 성인들의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운 맞아요. 그런 일인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아이를 가지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굉장히 힘드실 텐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내일은 오체 투지라는 게 몸을 던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배 상태가 있어서 저는 바로 옆에 지지단으로 같이 함께 행진을 할 거고요. 네, 나머지 저희 미얀마 제한 미얀마 청년연대 나머지 팀원들이 같이 하고 조계사 스님들이랑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한 열망이 크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의 우리는 간절하게 지금 미얀마 내에 있는 미얀마 국민들이랑 함께 못한
못하는 것이 지금 한국에서도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큰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배 안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네. 또 미얀마의 미래를 위해서 맞서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기도 하는데 사실은 저는 1962년부터 미얀마 군부 통치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한적인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한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네, 그거에 대한 저항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는 2007년도 샤플리 혁명 때 스님들이 주도해서 이런 똑같은 행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열심히 최루탄 맞고 같이 함께 싸웠는데, 지금 한국에서 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싸워주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큽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저는 그런 후회도 생기는 것도 싫고, 지금 뭐 여기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무리로 하더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큽니다. 네. 가슴에 맺힌 한이 굉장히 많으시군요. 네. 네. 지금 미얀마 현지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 지인들의 상태가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로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페이스북 메신저로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보면은 상대방이 몇 번 정도의 이거를 사용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인들이라든가 저한테 많이 문자로 보내는데 가족 포함해서 지인들이 20분 전, 2시간 전만 해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애가 탄 거죠. 왜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체포 데려가는 건가? 이렇게 마음이 쪼일 정도로 계속 24시간 저는 휴대폰을 껴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을 지금 뭐 40일 가까이 계속 이어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뭐 소셜미디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뭐 다양한 현지 소식들을 계속해서 지금 받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저는 여기서는 유튜브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미얀마에 있는 제 지인들, 그다음에는 페이스북에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라도 미얀마 사람들이 보내주는 그런 거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한국 기자님들한테 좀 불려달라. 너라도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다. 너만은 좀 노력해야 되겠다 싶어서 보내주면은 보내주는 대로 저는 한국어로 번역해서 뭐 10개면은 10개로 제가 아는 모든 기자님들한테 불린 거죠. 뭐 그 10개 중에 하나라도 실리면은 미얀마 사람들의 힘이 지금 간절하게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미얀마에서 들려온 소식 중에 하나가 미얀마 경찰이 인도로 넘어갔는데 그 경찰이 증언을 하기를 경찰 지도부에서 죽을 때까지 총을 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경찰 그리고 군부의 탄압과 강경 진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고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3월 8일 날에 양곤에 타운십이 3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치면은 동네죠. 33개 중에는 산천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천은 경찰이 군인이 생각하기에는 블랙 동네예요. 그만큼의 거기 주민들의 연대가 끈끈하고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8일 날 같은 경우에는 지옥의 밤이라고 할 정도로 그 상황이 되게 좋지 않았었고, 밤에는 아기들이 우는 소리, 이게 제가 좀 전에 받은 문자인데 잠깐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지금 화면에 잘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 총소리도 들리고요. 잠깐만 계속 좀 보겠습니다. 네, 총소리도 들리고 지금 뭐 사람들의 비명 소리나 고함 소리들도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뭐 여러 차례 영상들을 계속 받고 계실 테니까 영상이 좀 준비됐으면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 볼까요? 네네네. 네. 처음에는 뭐 곤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서 시위대를 폭행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지금 나오는 영상도 보면 폭행하는 영상들입니다. 네. 곤봉을 들고 있고요. 네, 사실 저 영상을 보면서 41년 전 80년 광주 5.18을 떠올리신 한국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와 정말 비슷한 그런 군경의
강력한 진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장면들은 최근의 일들입니까? 계속해서 지금 저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아마 2월 14, 15일 정도에 아마 보름 정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이게 제2의 도시 만들리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그러면 지금 경찰에 맞으면 지금 내리는 것을 맡고 있는 거는 약간 신체에 좀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기도 해요. 다들 도망치는데 이 친구만 도망치지 못하니까 그냥 맞은 대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거는 조금 그나마 괜찮다고 하지만은 요즘에는 최근에 와서는 젊은 친구들은 좀 타겟해서 엄청나게 밤이든 낮이든 이렇게 가린 거 없이 24시간 저희한테 지금 아주 강압적으로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폭력 진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가장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슴 아픈 것들은 뭐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3월 8일 날부터 어느 날까지는 젊은 층, 우리가 흔히 말하는 Z세대라고 95년생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젊은 층을 타겟으로 지금 많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통계도 제대로 안 나오고요. 3월 8일 날에 그 산천이라는 동네를 포위해서 데려간 이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통계가 안 나와서 도대체 어디로 데려가지? 감옥은 어디로 데려가는 건가? 이게 알 수 없는 이 실종된 상태가 너무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통의 창으로 저는 이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 문자를 통해서 소식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교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 중에서 저한테 한국어로 배워간 미얀마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저녁에 만약에 제가 문자를 없으면은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남기고 그날에도 시위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발 그럼 다음에는 이런 말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네의 소식은 나는 그냥 최대한 기다릴 테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찍고 나한테 보내주면 된다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은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그래서 함께 싸우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죄책감이 들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는 뭐 전혀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0여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앞으로 또 더 많은 희생자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80년 5월 광주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미얀마 시민들의 아픔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들의 지금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네, 지금 저도 한국에 있는 시민단체와 저희 제한미얀마 청년연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은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서 함께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한국 시민들이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저는 몸으로 되게 느꼈고 그다음에 실제로도 저희는 활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는 거에 대해서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말 한마디 한마디 또는 응원과 지지가 저는 그 제한미얀마 청년연대 페이스북에서 페이지를 통해서 한국 분들의 응원 메시지 하나하나를 번역해서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한국에서 지지와 응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도 미얀마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민주주의의 봄이 다시 되돌아올 때까지는 함께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네, 현재로서는 한국에서는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시민단체와 아까 저희 제한미얀마 청년연대에서 함께 미얀마 내에서 지금 무장비 상태로 또 시민군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경찰이랑 지금 맞대고 있는 시민군을 위해서 무장비 상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 반패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거로 가져와서 이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시민군들을 위해 보면은 안전모라든가 안경 또는 반패 또 기타 등등 필요한 물품들이 되게 아주 지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민군들은 아주 안전적으로 싸울 수 있기 위해 또는 민주주의가 다시 우리가 쟁취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이런 측면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제한미얀마 청년 포함해서 시민단체랑 지금 같이
같이 함께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 미얀마 시민들을 위해서 또는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함께 응원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미얀마 시민들께서 거리 시위를 벌이면서 쓰고 계시는 이런 헬멧들이 너무 약해 보여서 말이죠. 네. 과연 뭐 총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도 저도 들었었는데 좀 더 강하고 견고하고 안전한 그런 안전모라든지 다양한 보호 장비들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되겠군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강보들 기자가 리포트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얀마 군부의 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지금 대응이 너무나도 늦고 네. 미약합니다. 거북이를 타고 오는 유엔, 미안하다고 눈물을 쏟으면서도 성명만 찍어내는 국제사회, 서운함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기대할 데가 없잖아요. 미얀마 시민들한테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다 물론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그런 거 아까 거북이라는 말도 나온 만큼에 되게 뭔가를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적인 조직적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얀마 시민들한테는 일단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만이 있다. 우리한테 우리가 있다라는 마음으로 지금은 어떻게든 하루하루를 힘겹게 또는 힘든 나날을 지금 겪고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도 구부리지 않고 공부에 조항하고 있습니다. 네, 미얀마는 1885년에 영국의 식민지가 됐고 194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군부 쿠데타를 여러 차례 겪었고 지금도 군부 정권이 미얀마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와 굉장히 유사한 네. 역사를 지금 견뎌 오고 있습니다. 약간의 네. 시간차를 두고 말이죠. 그래서 더더욱 저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국민들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네네네. 힘내시고 네. 민주와 자유를 위해서 계속해서 맞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제한 미얀마 청년연대를 이끌고 있는 웬오웨 씨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서울, 경기와 충남, 전북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새벽 6시부터 올봄 들어 처음으로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고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은 운영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정체가 지속되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높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LH 직원뿐만 아니라 광명과 시흥시 공무원 14명도 신도시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투기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LH 직원이 과천에도 신도시 개발 지역이 발표되기 전 땅을 산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오늘 오후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조사 대상자는 국토부와 LH 직원 등 14,500여 명입니다. 토지 거래 사실이 확인된 직원이나 전수조사 거부자는 모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가족과 친인척에 대한 조사는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100명에 가깝게 코로나에 감염된 경기도 안성의 축산물 공판장을 포함해 집단 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오늘도 400명대 중후반으로 확진자 수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내일 발표에서도 연장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